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보합 출발 후 눌렸지만 여전히 레인지 플레이가 진행 중이고 해외 시장은 유럽 세션 개장 초 꽤나 세게 눌렸지만 결국 모조리 말아올리고 말았습니다. 역대급 변동성 매도장이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추세 상승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이 쉬어간다고 보는데 다음 주는 변동성이 조심스럽게 커지면서 쇼 타이밍을 노려볼 계획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셀인 메인은 정말 오는 것인지 등을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개장 초 15분 동안은 방향성을 찾지 못하다가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쏠리면서 오전 9시 48분 330.90포인트라는 채널 하단 돌파의 저점을 갱신하게 됩니다. 주중에 새로 기록한 저점이자 5월물 옵션이 근월물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기록한 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이 터지거나 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단지 채널 하단을 브레이킹하면서 스탑로스가 나온 정도였고 이후 자율 반등이 나오면서 장중에 증가했던 선물 미결제 약정은 모조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장중에 4,500억 넘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았지만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모조리 포지션을 걷어내버렸는데요. 현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까지 2,800억이나 매수를 했죠. 그런데 조금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왜 시장이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했는가? 특히 장 마감 1시간 남겨놓고 선물 매도도 굉장히 빠르게 청산됐거든요. 그리고 이 현물 매수도 오후 들어서 더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후에 매수세가 집중되면 시장이 꽤나 올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외국인이 현물 매수 분포를 보죠.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영 힘이 없죠. 즉 삼성전자의 매수는 우리 시장을 패시브하게 매수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작년까지 한참 유행했던 삼성전자 숏, TSMC 롱, 요 포지션이 올해 들어서는 반대로 TSMC를 숏치고 삼성전자의 롱으로 쌓여가고 있어서 요게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힘으로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차트를 볼까요? 요거를 보면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2330TT가 이제 저거예요. TSMC 그리고 뭐 005930 이거는 삼성전자죠. 이거를 보면 삼성전자가 올해 초부터 먼저 아웃퍼폼에 나가기 시작하다가 요 중간쯤에 살짝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들어서 빠르게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TSMC는 계속 눌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3년 정도를 더 볼까요? 요거를 3년으로 보면 그전에는 늘 그 TSMC가 강세였어요. 3년 전만 해도. 여기서부터 이게 3년 전에 탁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삼성전자랑 TSMC의 그 롱숏 페어가 확 벌어졌었는데 이제는 그 페어가 감기고 있다. 즉 TSMC가 다시 숏이 되고 있고 하얀색이 눌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 근데 전체 시장 분위기는 강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것이지 삼성전자가 막 치고 올라가고 이 스프레드가 그런 그 시장이 강해지는 것 그런 건 또 아니다. 그냥 스프레드만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하튼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건 이거는 지수의 하방 형식을 담보한 역할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락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지 뭐 추세 하락이 시작된다면 어쩔 수 없이 다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직은 332에서 337이 채널이 시작된 지 지금 한 달도 안 지났죠. 현재의 V코스피 지수 수준으로는 여전히 박스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도 이 박스 내에서 움직이다가 4월 마지막 주 넘어서는 채널 하향 이탈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 외의 방향성은 보이지 않을까 해요. 옵션 시장을 보면 슈퍼개미가 풋 335를 매수했는데 아직 안 빠져나갔습니다. 약 2,000계약가량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긴 했는데 이는 지난 14일과 17일에 들어온 물량에 비하면 뭐 턱없이 적은 물량이죠. 그래서 저는 이 슈퍼개미 하방 배팅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5월물 옵션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세타를 뺐다가 옵션 만기주 다 돼갖고 방향성을 크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이 숏 포지션을 슈퍼개미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요. 특히 풋옵션 매수에 대한 기대값이 한 방에 뭐 시세가 터지는 건데 이 벌써 며칠째 기다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전체 옵션 흐름을 보면 점점 더 337에서 332 채널을 공고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글로벌 변동성이 먼저 상승하든 아시아 시장 변동성이 먼저 상승하든
먼저 누군가 움직이기 전에는 이런 변동성 매도장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초에는 상승, 그리고 주중 이후에는 눌림이 예상되는데 홍콩 시장 또한 지금 2만 포인트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피겨에 도달해 있죠. 그리고 홍콩 시장도 옵션 만기주를 맞이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방적 하락은 또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기술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포지션 진출입을 노릴 생각입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얘기하고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유로존 서비스 PMI가 56.6포인트, 컨센서스 크게 상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증시가 올랐다고 하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그보다는 이 오전장에 언더슈팅이 좋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온 뒤에 계속 흘려내려도 점심시간 기점으로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 내내 끌고 왔던 숏포지션들이 안 되겠다. 여기까지가 이익 실현해야 되는 자리인가 보다 하면서 빠르게 언와인딩 하면서 종가 고가의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이 독일 PMI나 유로존 PMI가 발표된 시점은 유럽 오전장이에요. 근데 이때의 지수 흐름은 주로 랜덤워크의 매도세가 더 나왔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은 지표 발표 한참 뒤, 그러니까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부터였어요. 특히 미국 증시가 개장 초에는 많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유럽 증시는 아랑곳 않고 숏커버가 꾸준히 들어왔죠. 전혀 안 밀렸어요. 그렇게 유럽 증시는 주봉상 큰 눌림을 모두 극복해내면서 긴 아래꼬리를 달고 마감하게 됩니다. 그 22의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데이터 디펜던트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근원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인 톤은 긴축이 템포를 좀 줄여가려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20 인사들이 유로존 인플레이션 너무 높다, 여전히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장의 반응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물론 이번 주는 채권 옵션 만기가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옵션 변동성을 죽이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발언이 그 어떤 파워에 비해서 시장 반응은 좀 덜했다고 봐요. 하지만 금요일의 급반등으로 증시는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양을 마감한 것과 달리 채권 시장은 사실상 주봉 윗골이 크게 달고 음봉으로 쳐박는, 그래서 증시와 채권 시장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한 주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통화시장에서는 오지달러가 0.74% 하락한 걸 제외하고는 특별한 흐름 없었어요. 오지달러의 하락은 전일에 이제 오버액션성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내려앉은 것이지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골드 또한 채권 시장이 다시 눌리면서 함께 내려앉아서 2,000달러를 깨고 마감을 했습니다. 반대로 기름은 77.87달러를 반등했는데 유럽 세션에서는 초반에 77달러 깨게 됐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름도 레인지 마켓이라고 봐요. 그래서 상단은 83.5달러, 하단은 76.5달러 이렇게 양매도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는데요. 덕분에 기름 옵션 매도 포지션 수익이 살살 올라오고 있는데요. 4월 마지막 주에도 기름은 하단 레인지에서는 기름 풀매도, 상단 레인지에서는 기름 콜매도를 쌓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개장 초 15분 정도는 어지러울 정도로 흔들다가 방향을 아래로 잡고 밀기 시작했는데요. 미국도 제조업 지수 PMI가 50.4 나오고 서비스 PMI도 굉장히 잘 나왔죠. 53.7. 그러면서 이제 경기 좋잖아 라는 인식에 채권 시장이 강하게 불어졌어요. 근데 증시는 그보다는 조금 더 늦게 반응했습니다. 이와 같은 나스닥 선물은 이 초반에 흔들기 이후 밀리기 시작해서 밤 11시 8분쯤에는 나스닥 기준 13,000포인트 깨서 12,988 그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이렇게 주봉 저가를 갱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또 못 올랐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 제로데이트 옵션의 거래가 쏠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좀 더 짧은 구간이 변동성을 추출하는 CBOE S&P 500 쇼텀 볼 이런 상품이 나왔어요. 이게 VIX90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VIX는 한 27일에서 29일 정도의 한 달짜리 변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VIX90는 9데이트, 그러니까 9일간의 단기 변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현재 변동성을 표시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었던 이 위클리 옵션이 기간 구조 커브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라서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거든요. 블룸버그 본 사람들이 이거 3D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 한번 보죠. 요게 쇼텀볼이고 요게 이제 비교한 겁니다. 빅스, 그러니까 27일에서 29일짜리랑 그다음에 이제 9일짜리 위클리 옵션의 변동성을 표현하는 거,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시장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빅스 대비, 빅스가 하얀색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숏텀, 단기 변동성인데, 시장이 안정해 보일 때는 단기 변동성이 먼저 치고 내려가긴 해요. 그리고 위험하다 싶으면 단기 변동성이 먼저 뜨고요. 이때 3월 초에 SBB 사태 있을 때 먼저 숏텀 빅스가 떴었죠. 그리고 3월 이후에 말일쯤에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숏텀 빅스가 먼저 꺾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숏텀 빅스가 먼저 아래로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빅스 숏텀이 먼저 민감하게 반응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주기를 더 짧게 해서 9일간이 변동성이 아니라 하루짜리 변동성 측정 상품인 빅스 원데이트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무의미한 시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일일 차트로 보면 안 되고 일중 차트로 봐야 되거든요. 저 같은 중장기 투자자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겠죠. 근데 저는 이게 왜 나왔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제로데이트 옵션에 개인이 너무 몰리는데 거기에 비해서 수익이 안 나겠죠. 개인들이 뭐 나겠어요. 다 막가면 그들의 관리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스마트한 개미들은, 야, 내가 CBO에서 일중지표 새로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그나마 동아줄이라도 한 잡아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애당초 제로데이트 이런 거 최대한 이 숏텀 거래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하튼 미국 시장은 제조업 PMI나 뭐 서비스업 PMI 내용과는 달리 그냥 하루 종일 제로데이트 익스파이어 옵션의 수급에 따라서 등락이 엇갈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파페치가 살살 밀리면서 지금 4.2달러까지 밀렸는데, 시장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스몰캡들이 살살 밀리는 것 같아요. 저는 4달러 깨지면 아주 감사합니다 매수를 할 겁니다. 변동성 선물은 여전히 19.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 3포인트 가까운 슈퍼 콘텐고를 보이고 있는데, 유럽 증시는 금요일 하루 이 반등으로 주봉 아래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올라간 것에 비해서 미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엇갈림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은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편 토요일 새벽에 발표된 CFTC의 S&P 순투기적 포지션은 30만 7천 건에서 34만 4천 건으로 더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 있었던 반등에 초포지션이 손절된 게 아니라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살짝 고민된 부분이에요. 이번 주 내내 시황에서 이번 주 옵션 만기까지는 어떻게든 시장을 틀어막겠지만 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뒤에는 시장이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근데 2024년 말고 2004년 4월 말에서 2004년 5월 초, 이걸 3할 5초라고 하죠. 그때 급격한 하락이 좀 떠올라요. 그때 분위기도 좀 이랬거든요. 굉장히 어떻게든 만기 전까지는 변동성 틀어막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19년 전 이야기인데 이건. 여하튼 투자 심리가 여전히 엇갈려 있어서 저는 세린메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337에서 332, 이 레인지 플레이가 지속될 것으로 봐요. 근데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살짝 언더슈팅을 준 관계로 332에서 330선까지는 좀 더 내려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하로 뭐 328, 327 이렇게 내려가서 종가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고 있어요. 여하튼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롱 포지션 강화할 것이고, 반대로 반등이 나오면 롱을 좀 줄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외가격 품매도보다는 전 등가 부분의 콜매수와 품매수를 하면서 레이쇼 비율을 최대 1.3을 넘기지 않을 생각이에요. 1대3을. 지난주에 변동성 매도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죠. 근데 이럴수록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게, 레이쇼 스프레드라는 거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안 좋아해요. 나중에 레이쇼 스프레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거 하나로도 영상 한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여하튼 하나의 전략으로 과한 이익이 났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레이쇼 스프레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략의 성과는 평균 회귀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다음 주나 다음 달에는 그 성과가 완전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채권 시장이 지난주와 엇갈린 흐름을 보일지 고민할 건데, 기름 시장의 눌림에 대해서도 저는 품매도 대응할 거예요. 그 외에는 아직 시장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세션에서 언급한 제로데이트 옵션 변동성인 빅스 1D, 요게 이제 24일 월요일에 상장된다고 하는데, 하루 모니터링 해보고 화요일날 시황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